한인 건물주가 건물 안전 규정을 위반해 대형 건물 폭발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LA시 검찰에 오늘 기소됐습니다. 한인 건물주와 건물에 입주해 있던 업주들은 무려 300여 건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건물주는 최고 68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계속 번지면서 사망자가 6명으로 늘고 주민 6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현재까지 60만 에이커가 소실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신규 확진자 수 감소로 곧 주정부의 와치리스트에서 해제되면서 오렌지 카운티 내 30개 학교가 올가을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주정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전국을 뒤흔든 입시 비리 스캔들을 일으킨 할리우드 배우 로리 러플린이 오늘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이 미국 내 감염 규모는 크지만 치명률은 조만간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캘리포니아 실업수당 수령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연방특별 실업수당 $30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지급 승인이 나도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최대 20주가 걸릴 가능성이 있어 실제 지급이 언제부터 시작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지난 18일에 이어 사흘 만에 사상 최고치를 동반 경신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이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에 힘입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충격파를 딛고 2달 연속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공화당에서 같은 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루이드 조이 연방우체국 국장은 오는 11월 대선 때 캡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편투표 용지를 정시에 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70년에서 80년대 캘리포니아주를 공포에 떨게 한 골든 스테이트 킬러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시도를 저지했던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인 데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오전에 구름 끼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90도, 밤 최저 기온 74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계속 번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산불의 피해 면적은 60만 에이커로 확대됐습니다. 산불로 인한 사망자도 6명으로 늘었고 주택 수백 채가 전소됐습니다. 산불을 피해 대피한 사람도 6만 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앞으로도 피해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산불군인 LNU 번개 복합 파이어는 지금까지 21만 9천 에이커를 태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도 세크라멘토에서 서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베리에서 호수를 에워싸고 발생한 이 산불은 어제도 전날보다 2배로 규모가 커진 데 이어 오늘 또다시 2배 가까이 확산했습니다. 이 산불로 베커빌 지역을 중심으로 거의 500채의 주택과 다른 건물들이 전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은 이 산불의 진화율이 7%라고 밝혔습니다. 또 실리콘밸리 남서쪽에서 발생한 CGU 오거스트 번개 복합 파이어로 샘 머테요 그리고 산타크루즈 카운티에서 6만 6,600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산타크루즈 캘리포니아 대학에도 어제 저녁 의무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CGU 파이어는 이날까지 5만 에이커를 태우고 건물 50동을 태웠지만 진화율은 0%입니다. 실리콘밸리 동쪽에서 번지고 있는 SCU 번개 복합 파이어는 22만 9,968 에이커를 태웠습니다. 다행히도 대부분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10%가 진화됐습니다. 이 산불로 인접한 세너제 일부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대규모 산불은 이례적으로 번개로 인한 불씨로 시작됐습니다. 사흘 새 무려 1,800번에 달하는 벼락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떨어지면서 367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연간 통상 약 8만 5천 건의 번개가 치는 캘리포니아에선 드물게 집중적으로 많은 번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폭염경보로 무더운 날씨는 산불의 확산을 부채질했고 소방관들의 진화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전력업체는 더위에 따른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고전하는 가운데 산불로 발생한 매연, 연기는 일대 공기 질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산불을 피해 대피소로 간 주민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또 다른 위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을 피해 펠튼이란 소도시에서 탈출한 네털리 라이언스는 산타크루즈 시빅 오디토리움에 마련된 대피소를 찾았으나 이미 꽉 찬 상태였습니다.
또한 산불로 인한 매연과 연기는 주변 지역의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콩코드 지역에서는 공기질 지수가 어제 200을 넘겼고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남쪽의 길로이에선 오늘 이 지수가 150을 넘었습니다. 한인 건물주가 건물 안전규정을 위반해 대형 건물 폭발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LA시 검찰에 오늘 기소됐습니다. 한인 건물주와 건물에 입주해 있던 업주들은 무려 300여 건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건물주는 최고 68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56살의 한인 스티브 이 씨, 한국명 이성호 씨가 LA 다운타운에 소유한 건물의 대형 폭발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21일 LA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스티브 이 씨가 LA 다운타운 장난감 재고인 327 이스트 보이드 스트릿에 소유한 1층 상가 건물에서는 지난 5월 16일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대원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건물주인 스티브 이 씨는 펄밋 없이 위험 물질들을 건물에 보관하고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등 건물 안전과 화재 방지 규정을 무더기로 위반한 형사상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건물에 입주해 있는 전자담배와 마리화나 기호 제품 도매상인 스모크톡과 그린부다, 바이오 해자드의 업주들도 이 씨와 함께 폭발 사고 책임으로 기소됐습니다. 건물주 이 씨와 이 씨의 건물에 입주해 있던 업주들에게는 무려 300건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마이크 피오 검사장은 대형 폭발 사고로 인해 소방대원들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건물 안전 규정을 무시한 무책임한 건물주와 업주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티브 이 씨와 업주들은 오는 11월 인정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마이크 피오 검사장은 스티브 이 씨가 유죄 확정이 되면 최고 68년의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스모크톡이라는 업체의 창고였는데 이 회사는 전자담배 원액과 관련한 액세서리를 세계적으로 판매, 유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마초 농축액이었습니다. 대마유를 제조하는 데 있어 부탄가스가 사용되는데 화재 현장에서는 나중에 파손된 부탄가스통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처음에 소방대원들은 적은 양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어 정상적인 화재 진압 절차에 따라 지붕에 올라가 화염을 신속하게 제거하려고 건물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들어갔던 소방대원 중 한 명이 뭔가 이상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건물 뒤쪽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열의 압력이 증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소방대원들에게 나가라고 지시했고 소방대원들이 건물을 떠나기 시작할 때 갑작스런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폭발로 인해 발생한 화염 덩어리는 높이와 폭이 9m에 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불길은 다른 건물까지 확산됐고 약 23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1시간 만에 진화를 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각자 정신없이 탈출하다 보니 주변에 있던 동료가 심한 화상으로 병원에 실려간 것을 모르고 있다 뒤늦게 알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소방대원들이 여러 명 있었다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신규 확진자 수 감소로 곧 주정부의 와치 리스트에서 해제되게 되면서 오렌지 카운티 내 30개 학교가 올가을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주정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대면 수업 허가를 받은 오렌지 카운티 지역 학교들은 로스 알라미토스 교육군의 6개 캠퍼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립 학교들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주민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를 기록했고 중환자실과 인공호흡기 수용력도 주정부 기준을 충족하면서 내일쯤 주정부 와치 리스트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2주 동안 주정부 와치 리스트에서 해제되면 오렌지 카운티에 더 많은 학교들의 대면 수업을 허용됩니다. LA 카운티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 코로나 확산세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 보건국이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노동절 대규모 모임이나 파티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5월 말 메모리얼 연휴와 지난 7월 독립기념일 연휴 때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을 거울 삼아 다가오는 노동절에 파티나 친지 모임 등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보건국은 그러나 노동절 때 파티나 모임을 막기 위해 특정 조처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해 지난 18일 개최한 한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타운홀 줌 미팅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는 데이빗 리우, 잔리 LA시 의원과 론 갤퍼린 LA시 컨트롤러가 패널로 참석해 코로나19와 관련해 한인 상공인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LA 한인상공소가 주관하고 보험과 부동산, 건설, 변호사,
회계사협회 등 다양한 경제단체 회원 130여 명이 참여해 한인 상공인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건물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에 경기부양지원금을 배정토록 하는 입법 현황과 요식업계의 야외 영업을 연구하는 법안 계류 현황, LAC 12지구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재해론 프로그램 등이 논의됐습니다. LAC 12지구의 재해론 프로그램은 연 매출이 100만 달러 미만으로 15인 이상의 직원을 둔 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LA 한인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아 한인타운의 업소들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일한 한인상의 회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인 상공인들의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이번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LA시의회 관계자들과 한인 상공인들이 직접 소통하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시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오늘로 80만 명에 이른 가운데 미국에서만 이미 6천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수장이 밝힌 내용인데 감염 규모는 크지만 치명률은 조만간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인 6천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수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이 한 의학저널과 가진 화상 세미나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이처럼 많게는 인구의 20%가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수치를 뒷받침할 정확한 데이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만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미 지난 3월 초 미국에서만 100만에서 240만 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을 것으로 전망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하지만 미 남부에선 코로나19 감염세가 줄고 있고 또 미국 내 치명률도 조만간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e fact that we're coming up on 170,000 people is a lot of people. I do think we're going to start to see significant declines in mortality across the country. In the next, hopefully next week, we'll start to see a decline. 하지만 올가을 독감이 유행할 경우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is fall and winter could be one of the most complicated public health times we have with the two coming at the same time. 이런 가운데 미 제약사 존슨앤존슨이 다음 달 세계 최대 규모로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시노백과 시노팜, 미 바이오 기업 모더나와 제약사 화이자가 이미 3상 시험에 돌입한 상황이어서 백신 개발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60개 이상의 백신 개발 작업에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최소 30개는 임상시험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LA 한인사회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상조회인 미주 한인상조회가 결국 해산 사태를 맞으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상조회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예견됐던 것으로 터질 것이 이제야 터진 것이라는 게 한인사회의 반응입니다. 이 미주 한인상조회를 비롯해 현재 남가주 한인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상조회들이 이민 연륜이 깊어지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간 사망 회원이 크게 늘어 상조금 지급이 급증했지만 신규 가입은 급감하면서 심각한 재정난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상조금 지급 금액은 반토막이 난 지 오래됐고 회원들이 내는 회비를 해마다 인상돼 회원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태였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사망하는 상조 회원들이 크게 늘어난 것도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이번에 결국 문을 닫게 된 미주 한인상조의 경우 과거 회원수가 2,000명을 넘기기도 했지만 지난 2013년에는 회원수가 1,600명으로 줄었고 현재는 500명 수준으로 급락해 사망한 회원 유가족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조금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게 주변의 전언입니다. 이 상조에는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회원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게 상조금으로 11,700달러를 지급해왔지만 회원수가 급감하면서 상조금 지급이 최근 4,000달러까지 줄어 가족 측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미주 한인 상조회 사태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이 여러 한인 상조회들이 신규 회원 가입 급감과 1세 가입자들의 사망 급증으로 회원 유가족들에게 정해진 상조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어 해산하는 상조회들이 잇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상조회 이사회와 운영진이 외부 감사를 받지 않은 곳들도 적지 않아 투명한 자금 운영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실업수당 수령자들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연방 특별 실업수당 $30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연방정부가 지급하던 주당 $600의 실업수당이 지난 7월 말로 중단된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주당 $300 특별 실업수당 지급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게빈 뉴섬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지급 승인이 나도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최대 20주가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지급이 언제부터 시작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초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각 주정부에 실업수당에 대한 $100씩의 매칭을 요구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300 실업수당 요청을 미뤄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매칭 요구를 철회함에 따라 이를 신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300 실업수당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100만여 건에 달하고 있는 데다 연방정부 실업수당 지급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샤론 힐리어드 캘리포니아 EDD 국장은 최근 주 의원들에게 주 컴퓨터 시스템이 지불을 허용하기 위해 최대 20주가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명령 규정상 현재 주정부에서 받고 있는 실업수당 액수가 $100 미만인 수령자들은 연방특별실업수당 $300를 받을 자격에서 제외돼 상당수의 가중의 수령자들이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전국을 뒤흔든 입시 비리 스캔들을 일으킨 할리우드 배우로 로리 러플린이 오늘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과 함께 $15만 벌금과 100시간의 사회 봉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러플린의 남편인 패션 디자이너 모시모 치아눌리도 오늘 같은 혐의로 5개월의 실형과 250시간의 사회 봉사형, 벌금 $25만 선고받았습니다. 로리 러플린은 인기 시콤인 풀하우스의 스타로 두 딸을 조정 선수로 둔갑시켜 USC에 부정 입학시키는 대가로 입시 컨설턴트 닉 싱어에게 $50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남편과 함께 기소돼 유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1970년에서 80년대 캘리포니아주를 공포에 떨게 했던 골든스테이트 킬러가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고등법원은 오늘 13건의 살인과 13건의 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조지프 제임스 드 엔젤로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마이클 보먼 판사는 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선고한다며 괴물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은 무고한 이들을 결코 해칠 수 없는 곳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먼 판사는 이어 드 엔젤로의 범죄에서 살아남은 피해자들은 드 엔젤로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드 엔젤로는 1975년부터 1986년 캘리포니아주 11개 카운티에서 여성 50여 명을 성폭행하고 13명을 살해했습니다. 법원은 드 엔젤로가 자백한 범죄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26건의 범죄 각각에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한국홈쇼핑은 유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종합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홈쇼핑 공동 제공입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맹비난하면서 자신은 어둠이 아닌 빛의 동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격에 나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미 역사상 가장 어두운 전당대회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아닌 빛이 되겠다. 수락연설의 핵심을 상징하듯 부인과 함께 연단에 등장하자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작심한 듯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분열과 어둠의 시대로 규정했습니다. The current president has cloaked American darkness for much too long. Too much anger, too much fear, too much division. 자신과 함께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자고 했습니다. I give you my word. If you entrust me with the presidency, I will draw on the best of us, not the worst. I will be an ally of the light, not the darkness.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I'll protect America.
I will defend us from every attack, seen and unseen, always, without exception. 외교 정책과 관련해선 동맹이나 우방과 함께할 것이라면서 독재자들에게 비위를 마치던 시절이 끝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트럼프 외교 정책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겁니다. 상대당의 전당대회 기간 조용히 지켜보던 관례를 깨고 경합주는 물론 바이든의 고향까지 돌아다니며 맹렬히 유세를 펼친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의 수락 연설 직전엔 폭스뉴스와 인터뷰하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선 어둠의 세력은 그들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But over the last week, the Democrats held the darkest and angriest and gloomiest convention in American history. They spent 4 straight days attacking America as racist and a horrible country. 다음 주부터는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이어가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강도 높은 비난 유세전을 이어갈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공화당에서 같은 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기야 현직 주지사도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필 스콧 버몬트 주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내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은 단호하다며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주지사는 또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표를 던질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내가 고려 중인 사항이라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중도 성향으로 꼽히는 스콧 주지사는 2016년 대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았다며 그가 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 조사에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스콧 주지사에 앞서 공화당의 전직 고위 인사들이 속속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면서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 내각 구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손발을 맞춰왔던 인사들의 대거 중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몸집을 불린 진보 세력을 끌어안기 위한 인사들도 거명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민주당 인사 10여 명에 대한 취재를 토대로 바이든 캠프 내에서 내각 구성 등 정권 인수 대비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 당시 같이 일했던 인사들이 일단 바이든 후보의 인재풀입니다. 국무장관으로는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수전 라이스가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바이든 후보의 부통령 후보로도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과 국가안보부 보좌관을 지냈던 토니 블링컨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자주 거명되고 있습니다. 이 당내 진보 그룹을 끌어안을 인사들도 내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재무장관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 워런 의원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부유세 신설과 대기업 규제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월스트리트를 긴장시켰던 인물입니다. 이 바이든 후보가 워런 의원에게 조언을 드리며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민사회 등을 박해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그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러시아 야권운동가 알렉사이 나발리가 독극물에 중독돼 혼수 상태라는 트윗글을 공유하며 올린 글에서 푸틴이 시민사회와 언론인들을 박해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계속 러시아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금 야권 지도자 알렉사이 나발리 가 독극물에 중독된 후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와 달리 나는 우리의 민주적 가치를 옹호하고 푸틴과 같은 독재자들에 맞설 것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루이 드조이 연방우체국 국장은 오늘 오는 11월 대선 때 개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편 투표용지를 정시에 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우편물이 개표 전에 배달되는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드조이 국장의 발언이 관심을 끈 것은 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배달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 탓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가 사기 선거라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측근으로 불리는 드조이 국장이 취임 후 비용 절감을 이유로 취한 고속 우편물 분기류 축소, 우편함 제거, 초과 근무 금지는 우편 투표 차질을 의도화한 것이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드조이 국장은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가 커지자 이들 조치를 대선 후로 미루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의회 청문회에 불려나왔습니다. 이날 상원 국토안보부 청문회에서 우체국은 선거 우편물을 안전하고 제때 배달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며 이 신성한 의무는 지금까지 선거일까지 제1의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 우편물의 95%를 3일 이내에 배달할 것이라며 늘어난 우편물 규모가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드조이 국장을 옹호한 공화당과 달리 야당인 민주당은 배달 지연에 관한 의심을 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지역구 주민들의 의약품과 중요 물품 배달 지연 우려가 커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했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모금액 중 거액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넌은 나를 체포한 것은 정치적 음모로 물러서지 않겠다며 이에 맞선 투쟁이 시작됐으며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텔레뱅킹 금융 사기와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어제 체포됐습니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자택 인근에 경찰 100여 명을 배치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시카고 경찰은 최근 도심 북서쪽 로건 스퀘어 지구에 있는 라이트풋 시장 자택에 경호를 대폭 강화하고 경찰관을 대거 투입해 주민과 경찰 노조 등의 반발을 샀습니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라이트풋 시장 자택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인 데 이어 경찰은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는 시위대를 체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이트풋 시장은 내가 받은 위협, 내 집과 내 가족에 가해진 위협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라며 사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협의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연방검사 출신의 정치 초년병 라이트풋 시장은 작년 4월 치러진 시카고 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며 미국 대도시 사상 최초의 동성애 흑인 여성 시장이 됐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시카고 경찰이 지난달 주택가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평화적 시위를 포함해 모두 금지한다는 지침을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데이비드 브라운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주민보호 차원에서 주택가 시위를 금지하는 조례가 있다면서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집회, 시위권의 존중에 가급적 집행하지 않았으나 폭력 징조 또는 폭력적 행위가 감지될 경우 곧바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시도를 저지했던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뒤이어 방역당국도 역학조사에 들어가 교인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어젯밤 8시 45분부터 오늘 새벽 1시쯤까지 4시간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 등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가 실제 교인 명단인지 또 방역당국에 제공한 정보와 같은지 분석할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틀 전 교회 측이 넘긴 교인 명단과 실제가 다르다고 보고 명단 확보 역학조사에 나섰지만 교인들 반발로 밤샘 대치 끝에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은 압수수색 뒤 곧바로 교회 측의 동의를 받아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교인과 소모임 참석자 명단을 입수해 기존의 교회가 낸 자료와 비교 대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역학조사는 방역을 위한 역학조사입니다. 그래서 명단과 그다음에 어디에 참석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자료들을. 교회 측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정부로부터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흑색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검사를 강요하여 확진자 수를 늘려 국민들의 집회 자유를 억압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전광훈 목사는 어젯밤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직을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다며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우려했던 병상 확보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를 격리 치료할 생활치료센터나 병실이 모자라다 보니 양성 판정을 받고도 병원에 바로 가지 못하고 하루 넘게 집에서 대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포천에 사는 목사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 19일 저녁 7시쯤.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만난 뒤 감염됐습니다. 보통 확진되면 곧장 병원으로 이송돼야 하는데 남편은 21시간, 부인은 39시간이나 집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부터 먼저 들어가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 그런 게 없더라고요. 치료제나 이런 방침에 병상이 모자라 대기시켰다는 게 보건소 측 설명입니다. 200명, 300명이 나오잖아요. 병원이 지금 없어요. 지금 응급 환자만 먼저 지금 저희가 이송이 완료돼 있고요. 그거는 병실에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요. 경기 의정부와 인천 지역만 봐도 병상을 받으려면 못해도 하루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지자체마다 병상 확보가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6월에 운영을 종료한 태능선수촌 생활치료센터 문을 다시 열고 병상 382개를 마련했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도도 공무원, 교육원 등을 격리병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그런데도 서울시 병상 가동률은 하루 10%씩 증가하면서 이미 80%에 가까워졌고 경기도는 90%를 넘어서 병상이 50여 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도권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어서 병상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예측까지 나옵니다. 확보 중이기도 하고 확보 중이기도 하고 근데 그 병상을 해도 워낙 늘어나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이라서 일단 수도권 병상을 합쳐 운영하기로 한 정부는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는 최대한 빨리 퇴원시키는 등 추가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의료진 필요가 크게 누적된 데다 의사단체의 파업 예고까지 겹쳐 의료 공백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국회에서도 강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과거 신천지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고 경찰도 강제 수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의 업무 보고를 받는 행안위 전체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이 된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성토를 이어갔습니다. 작금의 사태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사태 혹은 전광훈 사태 이렇게 불러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광훈 목사는 응급실에서 이송되는 차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웃는 모습은 저는 정말 비참함까지 느껴졌습니다. 교회 측의 역학조사 거부에는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현장의 조사 방해자 모두에게 감염법 예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신천지 사태 때보다 상황이 더 위중하다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을 방해한다든지 또 규칙을 안 지킨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경찰도 전담팀을 꾸리고 강제 수사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말을 아끼는 가운데 방역 실패의 희생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건 맞지만 마치 이 정부 당국의 방역 실패가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탓으로만 돌리던 이런 관점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통합당 서범수 의원은 정부가 광복절 집회를 연 민주노총 조합원도 자가격리와 검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국가정보원이 국회 보고에서 내놓은 위임통치라는 말은 1인 독재 체제인 북한에서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적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은 걸까요? YTN의 보도입니다.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의 국회 정보위원회 첫 보고 자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9년차를 맞아 위임 통치를 실시하고 있고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사실상 2인자로 관여하고 있다는 보고가 파장을 불렀습니다. 지난 4월 불거졌던 김정은 신변 이상설에 무게를 싣는 내용으로 오해됐던 겁니다. 혼란이 가중되자 간사들이 정보위 회의가 끝난 뒤 추가 설명에 나섰습니다. 위임 통치라는 용어를 국정원에서 이렇게 만든 것이지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클리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수렴청정 이런 거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후계자 구도와 관계되는 용어가 아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여정이 국정 전반에 관여하는 가운데 대미 대남 문제를 담당하고 박봉주 당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총리가 경제 분야를, 최부일 군정지도부장과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군사 분야를 총괄합니다. 경제 내각 책임제를 강조하던 김 위원장은 앞서 김재룡 내각총리를 경질하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국정원의 설명에서 위임 통치는 김정은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9년간의 통치 경험을 통해 권력 장악에 대한 자신감을 쌓았기 때문이라는데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선대와는 달리 당을 중심에 두고 정상 국가다운 통치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3명이었던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최근 김덕훈과 리병철을 추가해 5명으로 늘렸는데 당 전원회의 단상에 5명이 나란히 앉음으로써 여러 사람이 함께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내가 결정하고 권력은 장악하고 있지만 내가 결정한 것을 이행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을 조금씩 맡겨서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물어서 더 편하게 통치하겠다. 북한은 앞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당시 김여정이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지시했다며 위임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임 통치라는 표현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북한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열량 없이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 섭취가 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탄산음료, 요구르트, 빵과 과자 등 다양한 식품에 첨가되기 때문입니다. 인공 감미료는 과연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는 걸까요? 뉴욕타임스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보스턴 아동병원 연구진이 이달 초 발표한 분석 결과는 제한적이지만 효과가 있다는 쪽입니다. 매일 탄산음료 한 병 이상을 마시는 성인 203명을 3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다이어트 콜라 등 인공 감미료가 든 음료를, 두 번째 그룹은 생수를, 세 번째 그룹은 설탕이 든 음료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뒤 세 그룹은 대사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체중도와 콜레스테롤 수치도, 중성지방도 마신 음료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고도 비만인 경우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설탕이 든 음료를 인공 감미료나 생수로 바꿨을 때 체중이 소폭이나마 줄었던 것입니다. 특히 여전히 설탕 첨가 음료를 마신 고도 비만자들은 몸무게가 4.5kg이나 증가했습니다. 데이비드 루드빅 박사는 특히 복부 지방이 많은 비만자는 설탕을 섭취했을 때 지방으로 축적하는 인슐린 분비가 많아 소위 다이어트 음료의 효과가 컸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날씬한 사람들은 설탕을 지방으로 축적하는 정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음료를 마셔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 마르타 야니나 교수는 칼로리가 없다고 해서 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인공 감미료는 섭취량과 빈도에 따라 신진대사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로버트 러스티그 명예교수는 인공 감미료의 단맛이 두뇌에 신호를 보내면 소화
소화기관은 당을 흡수할 준비를 하지만 실제로 당을 섭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증가한다면서 장기화하면 신체 대사를 교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공감미료는 설탕보다는 낫지만 대단히 좋은 대체제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페피노 박사는 설탕이든 인공감미료든 칼로리 유무와 관계없이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인 데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90.60포인트, 0.69% 오른 27,930.3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1.65포인트, 0.34%가 상승한 3,397.1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6.85포인트, 0.42% 오른 11,311.8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주간 기준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0.72% 올랐고 나스닥은 2.65%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1.21% 올랐습니다. 산업주도 0.29%가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증시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소수 대형 기술기업 집중이 해소되지 않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1% 내린 42.34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A 선물거래소의 10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1.4% 떨어진 44.2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원유 수요 위축 우려가 제기된 여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비아 국영 석유 회사가 원유 수출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혀 공급 과잉 염려를 더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03% 오른 1,94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택시장이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에 힘입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충격파를 딛고 2달 연속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7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달보다 24.7% 늘어난 586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41만 건을 웃돌았습니다. 8월 21일 금요일 오늘 밤과 주말 날씨입니다. 현재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는 오늘 밤 10시까지로 연장된 가운데 토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 오늘보다 3, 4도가량 오르면서 여전히 덥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내일보다 3, 4도가량 내려가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은 웃돌겠습니다. 밤 기온은 여전히 70도를 웃돌면서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90도, 밤 최저 기온 7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91도, 75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90도, 72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82도, 밤 최저 71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린 가운데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74도입니다. 한국은 주말인 오늘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84도, 밤 최저 기온 72도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